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와 딜라이브TV가 공동 기획한 저출생 대책 이대로 좋은가? 인구 1위 경기도의회가 말한다. 진행을 맡은 지역배입니다. 2024년 10월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6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보다도 인구수가 400만 명 이상 많은 대한민국 지자체 중 인구수 1위 경기도. 그러나 이곳에도 저출생의 바람은 매섭게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저출생의 현 주소는 어딘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이곳에 나와주신 네 분의 도의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각자 인사와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기도의회에서 교통 안전을 책임지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 예산을 다루는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여성들과 가족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또 고양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인혜 의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의 이경애 경기도의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의회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윤리위원회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도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거의 불안정성, 고용의 불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그 네 분의 의원들과 함께할 저출생 대책 이대로 좋은가? 인구 1위 경기도 의회가 말한다. 첫 번째 주제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합계 출산율은 2014년엔 1.241명이었는데요. 2019년 1명이 깨지고 2022년 0.84명, 2024년은 0.766명으로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체 숫자로 보면요. 2022년 8월 말 기준 우리나라 영유아 수는 5년 사이에 39만 5천여 명이 감소했는데요. 그 사이 경기도는 7만 5천 명 넘게 줄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현재 현실과 우려되는 점 말씀 부탁드릴게요. 먼저 이경애 의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경기도의 출산율 감소와 영유아 수 감소는 지역 곳곳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들의 현황을 좀 고양시 수준에서 살펴보면 2018년에 817개의 원을 갖고 있었다면 23년 7월 현재는 583개로 현격하게 줄어들어 있고요. 고양시 영유아의 현황도 연도별로 살펴봤을 때 2019년 46,700명에서 현재 23년에는 36,600여 명으로 1만 명이 넘게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다음 이인혜 의원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각종 행사를 가거나 이렇게 주변을 둘러봐도 아이들의 목소리가 많이 사라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 상황을 보면은요, 지금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해서 폐원하거나 휴원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고요. 최근 3년 사이에 경기 지역의 유치원 131곳이 폐원을 했다, 이런 얘기도 들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372곳이 휴원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줄다 보면 교육 인프라가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영주 의원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심각한 게 우리 경기도를 보게 되면 603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10명 미만의 읍면동 출생아 수가 52개, 그리고 5명 미만의 출생아 수를 기록하는 곳이 26곳이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가 가장 인구가 많은데도 한 명도 태어나지 않은 면이 5개가 있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양주시 지역을 보게 되면 작년에 1,716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옥정 1, 2동 그리고 회천 2동에
음면동에서 태어난 아이가 1262명이고요. 나머지 9개 읍면동 출생아 수가 454명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1262명이 태어난 3개동의 신도시 지역에 21개의 학교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9개 읍면동 출생아 수를 기록한 지역의 학교가 42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학교가 통폐합이 가속화될 것 같고요.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심각하게 문제로 화두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역이 너무 불균형으로 인해서 더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임창희 의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광주시는 지난 20년간 인구가 10만에서 40만으로 약 30만이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하는 인구와 다르게 출산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요. 지난 3년을 보면은 매년 100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에는 출생아 수가 2,000명을 넘었지만 올해 상반기만 봤을 때는 채 1,000명이 되지 않아서 올해는 2,000명도 무너질 거라는 부정적인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광주시의 내부를 보면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광주 북부 규제로 인해서 이 개발이 어려운 것은 출생아 수가 태촌면은 16명, 남종면은 1명, 남한산 상명은 출생아 수가 0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쩌면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개발이 되는 지역과 규제로 개발이 못하는 지역에서의 불균형도 출생아 수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산에 대한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보다는 지역적인, 더 세부적으로 세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게 그 문제의 이제 원인일 텐데요. 그런 점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사회조사를 보면요.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저출산 원인은 자녀 양육 등의 부담이 이제 가장 크고요. 그 다음으로 일, 가족, 양립 여건, 또 환경 미흡, 또 주거비 부담, 직장 불안정 등 또는 또 일자리 부족,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이제 순위에 있습니다. 이중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도의원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그런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임창희 의원부터 해볼까요? 이 설문에서는 3번과 4번인 주거와 일자리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은 저희 전국의 청년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약 56%의 청년들이 수도권에 모여 있는데요. 청년들이 모여 있다면 자연스럽게 결혼과 출산이 증가해야 되지만 그렇지가 못합니다. 청년들이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가족을 만들면서 이제 경기도로 이주하는 형태가 많은데 막상 이 경기도에 거주를 하게 되면은 엄청난 주거비와 그리고 직장까지 이동하는 이 교통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산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게 되는 거죠. 주거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그리고 서울까지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정주성뿐만 아니라 어떤 그 기업과 산업의 유치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다음 이영주 의원은 어떤 원인을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산업의 구조가 농업에서 제조업 그리고 융복합 산업으로 이어지면서 대기업들은 인력을 확보하려고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유수의 대학들을 보게 되면 거의 다 수도권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우리 국토 면적의 12%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구의 52%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 과대해졌고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는 한쪽으로 너무 많이 균형이 깨져 있습니다. 이 균형을 맞추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1개 시군이 각자 자족할 수 있는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바꿔야 하는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인혜 의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네, 저는 제가 지금 현재 직접 취약 아동과 미취학 아동을 키우는 입장에서 좀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일, 가족, 양립 여건, 환경이 미흡하다. 요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자녀 양육하는 데 부담이 있다. 이것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인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양육자들이 직접 체감하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현장 평가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미흡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체감 가능한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경혜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이인혜 의원님 말씀에 좀 더 덧붙여서 제가 지난번에 그 여성 노동자 복지에 관련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 토론 자료에 보면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에 두 가지가 있어요.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가 가중된다.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그 직장 분위기나 문화 때문인데요. 이것은 눈치가 보여서 못 쓴다는 거죠.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육아휴직을 고려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별도 수당 지급이 없어요. 일반 기업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직 존재하지 않아서 지급한다라는 것이 7.7% 정도밖에 안 돼요. 육아휴직을 하고 싶어도 수당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우니 사용할 수가 없겠죠. 거기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보면 승진에도 이 육아휴직은 산입의 여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업 자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일과 가정에 양립을 할 수 없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고요. 저희 경기도의 문제라고 하나를 좀 더 살펴보자고 하면은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들에 대한 홍보가 없어서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지원 문제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들과의 경기도가 어떻게 앞으로 소통하면서 그 부분들을 지원을 마련해 갈 건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출산 원인을 이제 다양하게 이제 분석을 하셨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경기도가 그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대책을 펼치고 있는지 경기도의 정책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저출생 현상의 한 가운데 서 있는 경기도. 경기도는 인구 톡톡위원회를 태스크포스로 여러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현재 도의 위기의식과 대처는 그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시는지 의원님들의 생각을 물어보겠습니다. 각각 점수를 내주시고요. 그 점수에 대한 그 이유도 이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그 이경혜 의원부터 시작할까요? 네, 저부터 할까요? 네. 네, 경기도의 저출생 문제는 저는 그래도 10점 만점에 7점은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상당히 후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줍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하지 못하고 있는 지원을 더 많은 확대를 해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 경기도민들에게 그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제안받고 고충을 받으면서 이것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요. 그런 문제들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이 있고 또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꾸러미라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육시설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과일 꾸러미를 신선한 과일 꾸러미들을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도 있고요. 제가 요즘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인데요. 난임 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후하게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난임 부부들이 시술을 이용하는 진료 건수를 보면 2018년에 66만 건에서 지금 현재 91만 건까지 난임 시술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죠. 그리고 이 자료를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 자료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 난임을 겪고 있는 부부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한 아이를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낳고 두 번째 아이를 낳고 싶은데 난임 시술 지원이 안 돼서 본인이 굉장히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난임 시술에 대한 정책을 요청을 하면서 저에게 전달해 준 자료였어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서울시, 경기도, 전라북도 등 여러 곳의 자료들을 쭉 같이 펼쳐서 보여주시면서 전라북도가 이렇게 잘 되고 있고 경기도도 잘하고 있지만 개인 비용이 아직은 부담이 되세요. 2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매월 부담이 되고 또 휴가 일수도 따로 책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난임 시술을 받기 위한 휴가 일수도 좀 더 확대가 되는 것들 그리고 안 되고 있는 것들을 포함하는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경기도가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게 모두가 같이 선제되었을 때 아이를 낳기 위해서 출생 이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출생을 하고 싶어하는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이 지원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일일 수 있다. 두 가지가 다 병행돼야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지원하는 방안들을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은 그 임창희 의원께서는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도 한 70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도의 청년과 신혼 부부에 대한 주택 지원 그리고 또 일자리 지원에 대한 정책인데요. 사실 방향성은 맞지만 아직 그 양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경기도에서는 그 청년과 신혼 부부한테 임대주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총량이 채 10,000세대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 경기도의 인구에 비해서 또 경기도의 이 신혼 부부의 숫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이 두 번째는 이 경기도에는 공공 분양 주택이 있습니다. 이 공공 분양 주택을 통해서 청년과 신혼 부부가 조금은 쉽게, 조금은 더 가능하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이 경기도에서는 지분 적립형 분양 주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원 관교에 공급되는 약 245 정도의 이 지분 적립형 아파트가 공급됐는데요. 이 지분 적립형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이 주택을 전체를 사기 어려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일정 부분은 공공이 소유하고 있다가 처음에는 10에서 25%, 또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씩 지분을 갖게 되는, 그래서 초기에 나의 초기 자본과 자산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도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양이 너무 적다 보니까 240호를 공급한다고 하면은 이 경쟁률이 엄청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는 이런 양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입니다. 이 청년들은 일하는 공간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일하고 또 여가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데요. 경기도에 의미 있고 성과 있었던 사례 중에 하나가 판교에 만든 테크노밸리입니다. 내가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 이 공간을 함께 만들어서 이 지역의 산업 경쟁력의 강화뿐만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와 생활의 질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혜 의원께서는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10점 만점에 4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네. 점수가 많이 좀 떨어졌네요. 나눠졌죠. 저는 이제 정책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출산한 부모나 아니면은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 이게 직접 체감되는 정도는 좀 낮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는 기본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려면 출산한 부모에게만 뭐 어떠한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지원이 되어야 전반적으로 경기도가 정말 아이 낳고 키우기 좋구나라는 이미지를 줘야 된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은 저희가 사실 경제적 지원도 하고 있고 돌봄 환경에 대한 개선도 정책을 펴고 있고 또 사회적 인식 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각 국마다 산발적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국, 보건건강국, 뭐 아니면 기획조정실에서 인구정책 담당관 이런 곳에서 다 전반적으로 저출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들을 한 군데 묶어서 뭔가 이제 헤드 역할을 할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그래야 직접적으로 저출생에 연관되는 해결책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경기도의 더 나은 방향성을 위해서 제가 10점 만점에 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의 뭐 일관성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다음 그 이영주 의원께서는 어떤 몇 점이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10점 만점에 한 3점을 주고 싶습니다. 저는 다른 시각에서 한번 경기도 출산, 양육에 대한 정책을 한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서울과 비교를 해보면 서울은 광역시입니다. 광역시는 정책의 집행기관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광역도입니다. 세입세출 구조를 보게 되면 31개 시군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그런 구조적인 그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가 정책을 주도하다 보니 출산과 양육이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정책을 만들게 되면 환영하는 시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시가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도 경기도가 정책을 만들어서 100%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50% 정도만 지원해서 50%는 우리 양주시에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기 북부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매우 낮습니다. 이런 경기도 정책이 불균형을 가속화시키고 있고 이런 문제들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차등 보조율 제도를 이용해서 균형을 맞게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책을 다시 펼쳐야 될 때가
됐다 생각을 합니다. 네, 경기도의 그 저출산 정책 전반에 걸친 그런 평가 점수를 내주셨는데요. 사실 경기도의 저출생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주요 정책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소개하면서 평가와 개선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아이들이 원하는 가정이 겪을 수 있는 문제, 그 난임 시술 의료비에 대한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주 내용은 난임 부부당 25회에서 출생아당 25회로 확대하는 것과 난임 부부 시술 중 비자발적 중단 시 최대 110만 원의 그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 중 중단 시 의료비 지원은 전국 최초입니다. 난임 부부 지원에 대한 그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계신 또 이경혜 의원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경기도의 난임 의료비 지원 정책은 전국 최초로 시행된 획기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난임 시술을 하고 공남포, 조기배란 등의 사유로 해서 더 이상의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는 부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부들에게도 또 다른 방법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런 부분들을 만들었고요. 이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것 그리고 더 확대될 이유가 좀 반드시 필요하죠.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결혼하는 7쌍 중에 한 쌍이 난임 부부예요. 이게 25년까지는 약 332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확대가 되는 것들이 필요하고 난임 부부들의 이런 시술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의 고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시술 전, 시술 후, 시술 당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리적인,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도 함께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까지도 지원을 해주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들도 확대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이인혜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저는 전국 최초에 너무 의지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정책을 내는 거에만 너무 매몰되어서 진짜 실질적으로 이런 그 혜택들이 곳곳에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불편함은 없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용자분들이 직접 만나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목소리도 좀 듣고요. 좀 평가를 잘 진행을 해서 이 사업들이 꾸준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정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이런 정책이 실현되는 것들에 대한 그 방향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방향으로 잘 진행된다면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이제 좋은 정책에는 다 동의하셨고요. 네. 이제 약간의 좀 이제 방향성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그 아이에 대한 돌봄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360도 언제나 돌봄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경기도형 가족 돌봄 수당을 도입했습니다. 친인척의 그 사회적 가족까지 그 돌봄비를 지원하는 것 이거 역시 또 전국 최초입니다. 이 정책에 대한 의견 말씀 부탁드릴 텐데요. 먼저 그 임창희 의원부터 해볼까요? 네, 경기도형 가족 돌봄 수당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 사회가 필요한 돌봄의 수요는 많은데 이 돌봄을 공급할 수 있는 주체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작년에 광주시에서 이 돌봄의 주체를 조부모까지 확대하자라는 세미나를 했었는데요. 그때 나왔던 의견들입니다. 다른 외국의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은 돌봄하는 비용, 예를 들어서 한 아이한테 100만 원, 아니면 300만 원, 500만 원을 주자라는 결정과 함께 또 하나는 누구한테 돌봄을 받을까는 그거는 전적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선택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는 아무래도 더 세심한 정책을 구상하다 보니까 누구한테만 받아라, 누구는 안 된다라는 이 대상에 대한 기준이 있었는데 저는 향후에는 이 대상의 기준은 넓히고 그 선택을 부모들이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은 이 돌봄이 보다 더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이영주 의원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저는 경기도에서 가족 돌봄 수당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하는데요. 우선 실효성과 그리고 형평성, 지속 가능성이 있나 좀 의문이 듭니다. 우선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18개 시군은 재정 부담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양주시에서 왜 우리 양주는 경기도에서 하는 가족 돌봄 수당을 왜 도입을 안 하냐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자세히 이 정책에 대해서 따져봤는데요. 우선
이 정책에 편입된 우리 시를 보게 되면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입니다. 우선 재정 자립도가 높은 시가 있고요. 그리고 합계 출산율이 낮은 곳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인구 증가율 1위, 그리고 출생아 수 증가율 3위입니다. 우리 양주시 재정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도 하나의 정책을 만들 때 이런 균형적인 면을 잘 살피셔서 보육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영주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돌봄 정책은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이것이 결국은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라고 한다면 재정 자립도가 아니라 재정 자주도라고 요즘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선택과 집중할 것이냐를 먼저 보고 그 부분에 따라서 출생률이 지금 전국의 가장 큰 문제라고 대두가 된다면 어떠한 것보다 선제적으로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온 마을이 한 아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는 온 마을이 한 아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온 마을이 한 아이와 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만들어 가야 하는 그런 세상이 왔다라고 봅니다. 그런 세상을 같이 하려면 지금처럼 사회적 변화, 인식이 바뀌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나쁘지 않다. 여러 가지 형태의 가족이 구성되고 그런 공동체가 계속 만들어지는 것은 과거 우리 가족들의 그런 모습들로 다시 회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이들을 키우는 육아, 보육에도 필요한 일이고 돌봄 정책은 어찌됐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지자체와 경기도가 그 부분에 대한 맞춤형 정책들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인혜 의원께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저도 사실 막내 아이가 어려서 이게 가능한지 확인을 해봤거든요. 근데 고양시는 또 시군 매칭을 하지 않아서 시행을 안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사실 정책이 경기도 내에서 이렇게 시작될 때 경기도 내 모두에게 좀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고 또 이런 돌봄 사업이 지속적으로 좀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웃 주민에 대한 돌봄이기 때문에 이 돌봄의 질이 어떠한지에 대한 평가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관리돼야 되고 평가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이 좀 더 탄탄하고 안정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가족 돌봄 수당에 대한 그 기대와 또 아쉬움을 또 얘기해 주셨네요. 세 번째는 그 아이 키우며 그 일할 수 있는 환경, 바로 이제 기업 문화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주 4.5일제를 시범 도입하게 되는데요. 이때 임금 감소분은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이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외에 경기도형 가족 친화기업 461 육아 응원 근무 제도라고 하는데요. 주 4일 6시간 1일 재택근무, 461 육아 응원 근무 제도 등과 관련된 그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평가하는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 경기도가 아이를 키우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게 우선적으로 이 경기도에서 그리고 또 기업들로 이 문화가 확산되는 정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함께 지금의 정책은 그 아이를 키우는 직원의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육아 휴직을 하거나 또는 근무 시간을 단축시켰을 때 그 차이 나는 금액만큼을 이제 저희 공공에서 지원해 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또 하나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근무 시간이 줄어들고 휴직을 했을 때에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기업에서 어떻게 충분하게 만드느냐에 대한 노력입니다. 즉 직원에서의 관점에서 이제 기업의 관점까지도 폭넓게 고민해줘야만 이 기업 문화가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들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더 넓게는 그 기업들의 대체 인력을 수용하면서 또 다른 청년들, 또 다른 경력 단절 여성들을 취업할 수 있는 기회,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이 기업 문화 자체가 육아를 하는 직원한테만 혜택이 아니라
이 기업 전체에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일자리 확대까지 좀 얘기해 주셨는데요. 다음 이인혜 의원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저도 그 경기도에 주 4.5일제 시범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비용을 어쨌든 경기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은 이제 지속 가능한 사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정적 부담이 얼마나 소요될지 좀 깊게 고민해봐야 되는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4.6.1 그 육아 응원 근무제 같은 경우도요. 사실은 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제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환영하고요. 대신 좀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산 확보라든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안타깝고 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그런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정도의 기업에서는 그럼에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하면은 그런 이제 친화적인 기업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아주 소규모의 기업들 같은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인력도 부족하고 이러면 생산성도 낮아지는데 이런 친화적인 근무 제도를 바꿨을 때 과연 이것들을 그대로 이용하고 같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중소기업 아주 소규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그 밖에 지원 정책을 또 추가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서 첩첩산중이다. 갈 길은 먼데 그럼에도 해야 하니 더 많은 검토,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생각해 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까지 네, 이렇게 네. 얘기해 주신 것 같네요. 예. 다음 이영주 의원께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우선 직장인 88.3%가 주 4일 근무제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64%가 임금이 줄어든다면 4일 근무제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금 산하기관에 내년서부터 4.5일제 근무를 시범적으로 100억이 투입되는데 이게 경기도로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과연 세금이 얼마나 들어갈까 걱정이고요. 그리고 또 경제계에서는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 근무제는 아직 시기상조다. 그리고 조선업, 건설업, 전자업과 같은 노동 집약적 산업은 근로시간이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의 구조조정이나 산업의 고도화를 이룬 다음에 4일제 근무가 도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제 살펴봐야 될 그런 점이 있는데요. 이런 정책들이 중앙정부 정책과 발을 맞출 수 있냐, 뭐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2024년도 10월에는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그 어떤 자료를 제기했는데요. 지난 2022년 정부의 첫 만남 이용권이 도입된 이후에 자치단체에서 출산지원금을 폐지하거나 또 예산을 줄이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이제 부천시, 시흥시, 오산시, 그 양주시 등 그 출산지원금이 이제 이들 지역에서 이제 크게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의원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이영주 의원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를 잘 이해 못하는 부분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재정 자립도가 건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출생아 수 증가율이 3위에 있습니다. 작년 출생아 수가 1,716명입니다. 양주시 재정으로는 출산 정책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를 이해를 하셔서 출산 정책 지원만큼은 차등이 생기지 않게 좀 균형 있는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이경혜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지금 이렇게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지원금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축소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결국은 지방정부 간의 정책 조율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그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 우선되는 게 맞고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 지역적인 맞춤형 출산 정책이 어떤 것들이냐면은 출산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혼인 출산형이라는 게 있고 또 두 번째가 인구 유입 출산 증가형 그리고 세 번째가
혼인 출산 지연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인구 다자녀형이라는 4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혼인 출산형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나 산업이 중심이 되는 도시들이에요. 예를 들면 평택, 광주, 안성, 시흥, 안산 이런 곳들이거든요. 이런 곳들에는 20대에서 44세 이상의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을 중심으로 결혼도 하고 아이도 출산할 수 있는 구조적인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면은 주택에 대한 것도 당연히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그 밖에도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그런 지원을 좀 더 맞춤형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인구입 출산 증가형 같은 경우는 화성이나 남양주, 용인, 김포처럼 대규모로 이제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신혼부부가 많고 신혼부부가 많다는 건 그만큼 출산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과 가정에 양립할 수 있는 부분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주거는 이미 신세대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곳에 더 맞춰줘야 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이제 또 있는 게 혼인 출산 지연형 같은 경우는 주거비가 비싼 지역들이죠. 수원이나 고향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과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주거비 부담이 결혼을 늦추거나 출산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에 좀 더 멀리 가 있다. 그래서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거비 부담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더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 있고요. 4번째로 소인구 다자녀 같은 경우는 도농 복합 지역 이런 곳들이 주로 들어가요. 연천, 포천, 양평 이런 곳들이 거기에 준하게 되는데요. 이런 곳들에는 인구는 작은데요. 거기에 비해서 거기에 들어와 있는 젊은 세대가 낳는 아이들의 출생률을 높이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인구수보다는 출생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주거에 대한 부담은 사실 그렇게 많이 갖지 않고 있고요. 네. 지역에서 필요한 병원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프라들을 구축해주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4개의 유형에 보이는 것처럼 각각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각자 맞춤형 어떤 지원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모여서 수기를 검토하고 이 안에서 이 지원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야 중복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맞춤형으로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맞춰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인혜 의원은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이제 출산 관련 정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이렇게 접근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부처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잘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잘된 사업은 또 정부에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같이 연결하는 고리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김동연 지사가 조금 정부 부처와 이렇게 잘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그런 부분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는 저출산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로 인식을 해서 인구 전략 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근데 경기도도 이러한 부분들에 발맞춰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저출산 관련된 부서들을 좀 모아서 결국에는 좀 인구 정책에 대한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 체계를 구성하고 로드맵을 구성하는 역할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기도의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심도 있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저출생 현상은 이제 전 국토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요. 좀 더 단위가 작은 그런 지방자치단체한테도 큰 그런 현안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군 자치단체들의 정책을 들여다볼까 합니다. 3번째 주제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각 시군 자치단체도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이제 펼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라는 게 있는데요. 성남시 청년들 결혼을 꿈꾸다라는 이런 정책이 우수상을 받기도 했고요. 또 지난 11월엔 여주시가 또 미혼 남녀들의 만남 솔로 엔딩 시즌 2를 열어서 모두 이제 32명이 참석을 했는데 7쌍의 커플이 이제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돌봄 정책이나 또 주거 복지 사업 등도 이제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시군 단위의 정책들 살펴봐야 될 점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희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네, 이 시군의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이 다양한 시도들에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질문에 나왔던 것처럼 첫 만남 이용권과 같은 전국 단위의 일반화할 수 있는 정책은 정부가 하되 그 지역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통한 만남이라든지 출산과 돌봄에서의 이 공백이 있는 곳을 찾아낸다라는 거죠. 이 각 지역마다 특수한 상황에 놓인 이 출산과 돌봄의 환경에서 지자체들이 그들만의 고민과 해결 방안을 찾는다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번 경진대에서 나왔던 남녀 청년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 그리고 이 돌봄이라든지 출산에서의 공백을 메우고자 하는 이런 시도들은 다른 시군에도 좋은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한테도 크게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각 시군 지자체가 저출산 대응 정책을 마련하는 아이디어들은 굉장히 참신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들이 진짜로 정책 간의 연계성과 일관성이 이어지는지 네. 그리고 또 하나 정책이 실제 수요자들한테 욕구를 충족시켜주는지 사실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7쌍의 커플이 혼인을 했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았는데 커플이 생긴 거죠. 네네네. 커플이 생겼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결혼으로 몇 쌍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계속 생기길 바라긴 하지만 이 부분을 만들어낸 재정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와 참여도가 얼마나 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중앙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지자체가 상호 보완 역할을 충분히 잘 검토하고 지속해야 한다.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인혜 의원께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경기도 안에 31개 시군이 있고요. 그 안에서도 지역별 특성을 좀 고려해서 이런 맞춤형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해서 좀 정책 효과를 측정하고 개선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평택이나 안성, 안산, 오산 이렇게 20대 청년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결혼과 출산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화성, 남양주, 용인, 파주 등 인구 유입이 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혼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일가정 양립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원, 성남, 안양 같은 곳은 주거 부담을 좀 줄여주고 교육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펼치면 각 지역별의 특성에 맞춰서 정책들이 이루어졌을 때 도민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정책들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느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주 의원께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제 지역에서도 청년 단체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 비율이 거의 90에 가깝습니다. 여성 참여율이 너무나 적습니다. 다양한 31개 시군의 특성을 살려서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이 만나고 연애도 하고 결혼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저도 한번 고민해보고 또 청년들이 함께 고민한다면 우리 성남시 사례보다 더 좋은 정책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정책들이 성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성남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경기도의 정책과 시군 지자체들의 어떤 정책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나와주신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도민을 대변해서 경기도 의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신데 각각의 제안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별로 그 발언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의원 발언대 어느 분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저는 10살, 7살, 5살 세 아이를 둔 워킹맘입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아이 셋을 키운다고 하면 애국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대한민국이 과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인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출생 현상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여성들의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 대표적으로 보면 저희가 직장 내에서의 육아 환경, 근로 환경들이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여성의 하루 평균 가사 노동 시간은 225분이라고 하고요. 남성은 64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성의 그 평균 가사 노동 시간이 3.5배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요.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왜 안 와요?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엄마가 과연 편안하게 일과 육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육아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체계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출생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 자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실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때 출생률도 높아지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경혜 의원 발언해 네. 주실까요? 네, 먼저 저출생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마련되고 예산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들을 많이 만들고 예산들을 아무리 지원해도 출생률이 올라가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호소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한번 전해드려보고 싶습니다. 한꺼번에 다 이룰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함께 고민하고 여러 방면으로 다 같이 노력해보는 결과는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께서들도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주변에 있는 청년들을 응원하고 신혼부부들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옆집 아이가 걸어가고 있으면 안아주실 수 있으면 안아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울음을 갖고 있는 신세대 젊은 신혼부부들에게 격려와 용기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끝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 이영주 의원 발언해 주실까요? 도시가 재생되려면 아이가 있어야 되고 청년이 있어야 되고 젊은 부부들이 있어야 됩니다. 국토부에서 하는 도시재생 사업은 보육과 교육이 빠져 있습니다. 이제는 각 부처 간에 벽을 허물고 국토부는 교육부와 또한 행안부와 협력을 해서 정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을 심도 있게 펼쳐야 합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일론 머스크를 효율부 장관에 임명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모든 정책을 좀 효율화를 따져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창희 의원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학자인 멜서스는 그의 책 인구론에서 인구는 생존과 재생산의 사이에서 이를 조절하기 위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 수도권에 모인 청년들은 결혼과 출생은 포기하지만 이 수도권에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어떠한 도시를 만들 것인가, 어떠한 경기도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역세권 중심으로 고밀로 복합을 개발한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경기도는 더 이상 우리의 책임을 뒤로 미루지 말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이 규제 문제를 합리화하면서 더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기도 의원들의 발언들을 함께 하셨습니다. 도의원들의 목소리는 곧 도민들의 목소리가 아니겠습니까? 2025년 좀 더 많은 희망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 국민 모두가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